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폴란드군에 무기를 공급한다. 2.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갖고 있다. 3. 나토 아시아판 공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군은 8월에 최초의 한국산 장거리 발사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부측리.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하슈차크는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 무기가 폴란드 트럭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득파원 데미안 스타니슬라프스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 인포. 최근 폴란드 군대의 확장과 현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폴란드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측과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장관과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방문은 그 덕분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군비 생산의 일부가 폴란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하슈차크는 오늘 이번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K2 탱크, FA-50, K9 복사포에 이어 올해 8월에 우리 폴란드군 로켓 포병을 위한 첫 번째 천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고위 관리들과의 일련의 회의 외에도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전투기의 특별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월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주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전투기 12대가 인도될 예정이지만 총 48대의 전투기가 소련의 미그 29대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폴란드 군대가 장착할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K2 탱크 또는 K9 복사포는 이미 한국에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7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신 전투기 FA-50 출고식에 참석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에서 당구면 사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정성화 공군 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 청장 등에 참가해 FA-5GF 1호기 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에서 T-50 훈련기를 이용해 훈련받고 있는 폴란드 조총사 8명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출고식은 작년 9월 개학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국방부 방사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개월 만에 이뤄낸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전북이 역대 최단기간 출고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2027년에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미국에게 F-16V를 주문한 대만은 2026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F-35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추가 주문을 고려했으나 인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야 3-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전투기를 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1호기를 전달하고 올해 안에 12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 참가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복강과 현대화가 가능했다며 아시다시피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게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타 50블로기와 유사하나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위성 팝업 장치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로 납품받을 FA-50PL에 들어가는 공중급 유장치나 A사 레이사 레이더와 최신 무장 능력으로 FA-50GF를 추후에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금이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추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한 지 2달 만에 이례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무리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국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이고 폴란드는 나토 방어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불공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기 기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자 한국은 불공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와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며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파묘 등 현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 파묘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5일 KF-21보람에 한국군 사령관이 인도네시아 성한계로 교환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억 말까지 내지 많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전적으로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9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007H 이상의 섭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섬을 한국에게 내놓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섭을 마련해 주자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지휘관 중에서 동남아 섬을 빌려서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는 농담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CJ 5호기와 기술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가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 1호기 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FA-50기에는 KF-21과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전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폴란드 부하슈차크 총리 뒤로 보였는데 뒤에 배치된 것 자체로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아당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나 대통령과 집권 보순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 라는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BBC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생활고뿐 아니라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LGBT의 권리를 탄압하는 정부 여당 집권 후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군축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보다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3년 국방부 예산 28조 원 중 12조 원 가까이 한국 등 해외 무기 구입에 쓰려는 것을 폴란드 야당과 지지 세력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위협감을 느끼는 폴란드인들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2,000개의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침공당하며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받으러 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장관 미스터 메리우시 블라스츠 미스터 마리무시 부하슈차크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 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행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 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쿼터로 한국의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게 이르렀는데요. 중국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오쿠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 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에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 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은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재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꼴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중국의 코를 납작 누를 수 있는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KF-21은 마지막 단자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함과 동시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장에라도 KF-21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KF-21이 대한민국의 전투기로서 우리 영공을 수호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하지만 이를 주목하는 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외산 무기 체계 도입은 기종 선정부터 계약까지만 따져도 5에서 6년이 걸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발빠른 나라들은 벌써 KF-21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은
KF-21 개발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도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을 텐데요. 천만다행히 양산에 대한 고민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KF-21 양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전투기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이 KF-21 양산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방산시장은 역대급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15개월이 넘게 지속하고 있는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으로 불붙은 아시아, 또다시 유혈 갈등이 시작된 중동 등 전 세계가 심각한 만보, 불안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여력에 있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지정학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재편성함으로써 첨단 무기 개발 및 획득, 기술 혁신, 국방 관련 인프라 형성 등의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흐름은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한화 약 2,9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총예산이 약 44조 원이니 대한민국의 수도를 6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고작 10년 만에 국가방위라는 단 한 분야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당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방위산업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체계를 수출한다는 건 곧 한 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수출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호황이 계속될수록 첨단 무기 개발도 가속화될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되려 탑승자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무기체계의 성능, 가격, 신속한 남기 준수 능력을 모두 완비한 나라만이 역대급이라는 방산시장 호황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방산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군사 강국이자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편향료와 미사일 재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자국의 전력 공백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전 세계 방산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현재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체계, 빠른 납기 능력, 완벽한 후속 지원 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액 또한 23조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면서 전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랐습니다.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177%가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죠. 해당 수치가 2017에서 2021의 실적만 반영된 기록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로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이 4대 방산 수출국에 등극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빼놓고 국제 방산 시장의 흐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군비를 축소했고 대량의 신뢰성, 높은 재래식 무기체계보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적성국인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 대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의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비군을 무장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해 항상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덕분에 생산 능력과 납기,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러한 작정들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당면, 과제가 시급한 나라들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상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와 곡사포를 모두 합해 무려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 등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미 육군이 보유한 주력 전차가 2,300대, 포병 전력은 5,000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얼마나 막대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량만으로 전투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도 전혀 꼴리지 않는 게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술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KF-21의 등장, 그리고 FA-50의 선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단숨에 전세계 방산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3년 8월에 FA-50 초도분을 인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을 2030년은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단데 비하면 경이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심지어 유로파이터 타입2는 중고 판매를 추진했다가 공대지 능력이 전무한 데다 높은 유지비와 내구성으로 구설에 오면서 탈락했습니다. 즉 기체의 성능, 신뢰성,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과 FA-50이 유일했던 건데요. 이제 첫 번째 국산 전투기를 시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탄탄한 수출 기반이 잡혀 있다는 건, 그러나 여기에는 알고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를 확립하여 항공기의 제조 및 조립 단계를 상당 부분 간소화했는데요. 또한 국내 생산분과 수출분에 따른 생산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 FA-50의 빠른 납기를 가능하게 만든 건데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도 FA-50의 긍정적 사례를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KF-21의 최대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KF-21의 경쟁 기종으로는 F-16V를 들 수 있지만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부터가 현재 각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기존 F-16 생산 설비를 폐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극약 처방을 놓았지만 그마저도 월 최대 생산 대수는 4대가 한계입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대당 8천만 달러, 한화 약 1,050억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비단 F-16V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또 다른 라이벌인 F-15EX는 당초 예상했던 미 공군의 도입 수량이 144대에서 48대로 급감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FA-18EF는 생산설비 폐쇄 예정이라 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라팔은 2015 카타르가 2억 9천만 달러에 도입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이긴 하지만 4.5세대 전투기 1대의 가격이 3천억 원에 육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의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 KF-21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개발사인 카이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도입국이 원하는 시기까지 납기를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의 고정익동 생산 라인에서는 FA-50과 KF-21을 제작하는데요. 조립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KF-21의 주익을 조립하려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숙련된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구멍 하나 뚫는 시간이 2분 30초가량 걸렸지만 지금은 25초면 충분합니다. 카이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로봇 체계를 활용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동체자 동결합 체계를 이용해서 동체에 날개를 붙이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더 높여 0.7대 정도에 불과했던 KF-21의 월 생산 대수가 내년 6월이면 월 평균 최소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제기를 만드는 단계여서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를 받고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으니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밀듯 밀어닥치고 있는 수출 물량에 대비해 KF-21 제2공장 부지도 건설을 계획 중인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월 최대 6개의 KF-21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고 KF-21의 1호 시제기가 출시될 때까지 카이와 방사청은 갖은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국내 연구기관들도 KF-21을 개발하기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경제성도 부실하다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은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밀려 수출 물량을 위한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데요. 앞으로 KF-21이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